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정당 체제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어, 서로 다른 정당이지만 다른 이념적으로도 매우 유사하고 그 다음에 서로 경쟁하지도 않는 그런 정당들이 있다고 얘기했죠. 독일의 경우에 두 기민당, 기독교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두 정당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출마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죠. 선거에서 뿐만 아니라 한쪽 정당은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도가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 주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한 주에서 바바리아라는 주에서만 선거를 치르는 정당이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는 기민당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와 같은 그 두 정당을 서로 다른 정당으로 취급할 것인가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정당이 별개의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레이파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두 정당이 표를 위해서 경쟁하는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독일의 그 두 기민당은 두 정당이 표를 가지고 경쟁하지 않죠. 그래서 나라 안에 다른 지역에서 다른 정당과 경쟁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독일하고 이제 벨기에라고 얘기했었죠.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이 바바리아 지역에서만 어, 정당을 조직한 그 정당이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민당이 있어요. 그리고 벨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지역으로 나뉘는데 플레미시 커뮤니티 지역하고 그 다음에 월룬 지역에서는 이제 프렌치 스피킹 에어리어, 그 다음에 플레미시 에어리어에서는 더치 스피킹 그러니까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어, 구성되어 있죠. 이 두 지역에서 기독교 민주당이 하나 이렇게 각각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정당이 또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유주의 정당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녹색 정당이 또 따로 있어 이렇게. 근데 서로 이렇게 지역별로 다른 곳에서 서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 두 정당이 표를 가지고 경쟁하진 않죠. 그래서 조금 전에 첫 번째 기준 두 정당 독일의 두 정당 두 기민당과 벨기에 어, 네 개의 두 쌍을 이루는 정당들은 다른 지역에서 다른 당과 경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림에서 보여줬듯이 이 지역에서 기민당은 예를 들어서 어, 다른 정당들 뭐 자유당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또 사민당하고 경쟁하지 이 여기에 기민당하고 여기에 기민당이 서로 경쟁하지는 않는다고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정당을 서로 다른 정당으로 취급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 호주에서는 두 정당 중에 하나는 다른 당 경합 지역의 후보자 공천을 포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 두 정당이 한 의회 정당 그룹, 싱글 파르먼트 파리 그룹, 정당 그룹을 형성하느냐.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정당 그룹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기민당 의원들이 하나의 정당 그룹으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법안 같은 거를 만들 때도 그렇고 통과할 때 법안에 대한 투표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행정부를 구성할 때도 그렇고 그 두 정당이 하나의 정당처럼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정당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각의 동방 구성
그리고 여야로 구분돼서 서로 반대를 하는지. 근데 호주의 리버럴 파리, 그 다음에 내셔널 파리 역시 어, 내각을 구성할 때 한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도 다른 정당과 같이 과대 내각을 형성해요. 과대 내각이라고 하면은 내각을 구성하는데 불필요한 정당을 포함시키는 내각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한 정당이 의회에서 50% 의석을 얻으면 그러면 이 정당은 행정부를 구성해서 정부를 구성해서 정부가 만든 법안을 지지하겠죠. 그러니까 굳이 또 다른 정당이 조그만 정당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10%를 얻은 정당이 있으면 이 정당하고 같이 연합정부를 형성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50%를 넘었기 때문에 이 한 정당만으로도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독자적으로 어, 이 정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할 수가 있죠. 근데 괜히 뭐 불필요한 정당이 같이 정부에 참여하면 맞으면 파이를 나눠 먹는 거죠. 떡을 나눠 먹는 거죠. 그 떡을 두 정당끼리 나눌 필요가 없죠. 50%를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정당이 항상 같이 내각에 참여하기 때문에 50%를 한 정당이 넘겼을 때도 다른 정당과 같이 연합정부를 형성하니까 과대 내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두 정당으로 이 두 정당을 서로 다른 별개의 정당으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호 동반 관계가 지속적이냐, 그러니까 일시적인가 지속적인가. 근데 여기에 제시한 대부분의 모든 예들은 이 연합 관계가 정당 간의 연합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그럴 경우에는 레이파트에 의하면 이렇게 두 정당을 1.5당으로 취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정당으로 좀 취급하기는 그렇고 또 그렇다고 또 두 정당으로 취급하기도 그러니까 1.5당으로 취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애매하죠. 왜 1.3당이나 아니면 1.6당이 아니고 1.5당인지. 근데 어쨌든 레이파트의 제안에 의하면 이런 경우는 두 정당으로 따로 분리해서 취급하지 말고 1.5당 정도로 취급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당적 정당. 또 어떤 정당은 한 정당인데 그 안에 당파 또는 정파가 있어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정당이 있어요. 이제 그런 예는 콜롬비아의 자유당, 그 다음에 보수당, 인도의 컨그레스 파리, 이태리의 기민당, 그 다음에 일본의 민자당. 이런 경우가 당 내에 여러 이런 팩션들이 있어요. 팩션들이 뭐 특히 이제 유력한 정치인 주변에 뭐 다나카 팩션, 뭐 낙가소네 팩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단지 한국의 어떤 계파처럼 뭐 친문 그룹 아니면 뭐 비문 그룹, 또 과거에 친박, 뭐 비박, 진박,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계파들의 이름이 그렇게 붙어져 있었죠. 근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차이는 뭐냐면 이게 제도화가 돼 있어요. 이렇게 다른 팩션이 이렇게 나눠져서 내각을 구성할 때 이 팩션의 크기에 따라서 내각직을 분배를 해요. 제도적으로 상임위원회를 배분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말하자면 그 파이를 그 한 정당이 가져갈 파이 또는 떡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제도적인 방법으로 그 한국 같은 경우는 한 정당에 유력한 정치인이 예를 들어서 대권 후보로 이렇게 부상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후보 중심으로 당내 의원들이 이렇게 몰려들게 되죠. 하지만 제도적으로 뭐 누구파 누구파 이렇게 나눠서
정당이 가져갈 그런 어떤 파일을 나눠 갖지는 않죠. 근데 일본이나 이런 국가에서는 그런 식의 이제 행태를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정당들을 하나의 정당으로 봐야 될 것인지, 이제 각각 이 정당들을 당내 일처럼 제도적인 그 당파가 있는데 그거를 한 정당으로 봐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 레이파트는 이런 경우에도 1.5당으로 취급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나라마다 굉장히 다른 수의 정당들이 있었죠. 아까 보면은 이 벨기에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정당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 지역에만 해도 플레미시 파리, 플레미시 정당들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의석수를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원룸 지역, 프렌치 스피킹 에어리어에도 이렇게 여러 정당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면 10개, 11, 12, 13, 14, 15, 17개 정당들이 있죠. 이 정당들이 지금 모두 이렇게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런 벨기에 같은 국가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정당들이 난립하게 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거의 양당 체제하고 가까워요. 물론 뭐 정의당이나 그 밖에 진보 군소 정당이 있긴 하지만 지난 시간에 배운 실효 정당의 수, 특히 실효 의회 정당의 수를 계산하면 거의 양당 체제와 가까워요. 그런 한국처럼, 그러면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왜 당이 2개밖에 없고 벨기에 같은 국가에서는 이처럼 당이 여러 개냐,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죠. 이제 거기에 대한 답 중에 하나는 지난 시간에 배운 바와 같이 선거 제도가 중요하겠죠. 선거 제도. 그래서 뭐 예측할 수 있게 벨기에는 당연히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겠죠. 그렇죠? 실제로도 그렇고 비례대표. 한국은 병립형 선거제도라고 해요. 병립형. 병립형이란 건 뭐냐면 두 가지 선거제도가 서로 나란히 있다는 거예요. 병립형. 그러니까 한국은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 투표를 통해서 정당이 득표한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죠.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은 비례대표제로 뽑죠. 비례대표 의원 제가 있고, 그 다음 지역구 의원은 단순 다수제로 뽑죠. 그러니까 두 가지 선거제도가 이렇게 따로따로 서로 어떤 연동을 하지 않고, 여기서 연동을 한다는 의미는 독일식 연동형 선거제도는 독일식 연동형 선거제도, 그게 이제 이번에 최근에 작년 겨울에 한국에서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연동형을 도입하지 않고 준연동형을 채택했죠. 그러니까 내 수업 시간 선거와 정치제도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근데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의석을 배분할 때 비례대표를 통해서 전체 의석을 다 배분해요. 유권자들이 한 표는 정당 투표를 하죠. 정당 투표를 하는데 그 정당들이 각각 얻은 정당 득표율이 있죠. 정당 득표율. 근데 이걸 가지고 전체 의석을 다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정당 득표율을 가지고 고작 47석에 해당되는 비례대표 의석만 배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53석은 지역구 선거로 뽑아요. 근데 지역구 선거에서는 1등만 당선되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거대 정당, 두 정당의
후보들만 의석을 가져갈 수 있고 군소정당 표는 전부 사표가 되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비례대표성이 낮은 선거제도죠. 사표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한국은 253석이 단순 다수제로 뽑는 의석이기 때문에 거의 압도적으로 이렇게 단순 다수제 국가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정당 체제, 이런 다당제가 왜 형성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중에서 중요한 변수가 선거제도인데, 선거제도에는 이제 세 종류, 단순 다수제, 크게, 그 다음에 다수제, 그 다음에 비례대표제, 그 다음에 준비례대표제, 세 종류가 있는데, 단순 다수제는 1등만 의석을 가져가는 제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도. 그 다음에 다수제는 과반수를 확보해야지 의석을 가져가는 제도. 비례대표제는 아까 얘기한 단순 비례대표제, 정당 득표에 의해서 의석을 가져가는 선거제도, 단순 비례대표, 1인 1표제, 지역구 투표를 하지 않고 정당 투표만 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연동형 선거제도. 연동형은 1인 2표제, 후보 투표, 정당 투표를 하되 정당들의 의석은 정당 득표율로 나눠 갖는 시스템. 그 다음에 준비례대표제는 한국의 병립형인데, 병립형은 이제 두 가지 선거제도를 서로 섞어서 쓰는 경우, 하지만 연동이 안 되는 선거제도. 뭐 그 밖에 이제 또 다른 선거제도도 있는데 너무 자세한 거는 수업 시간보다는 선거 제도,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뭐 그 수업 시간에 이제 할게요. 근데 한국은 이제 병립형이긴 하지만 의석 비율이 지역구 의석이 253,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이니까 실질적인 단순 다수제 선거제도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또 준연동형을 이제 만들어서 조금 더 준비례대표제 성격하고 비슷해졌는데, 결국에는 준비례대표제에 비슷해진 준연동형 선거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다 쓸게요. 이 사이에다가 연동형하고 병립형이 사이에다가 쓸게요. 준연동형. 근데 결국에는 또 위성정당이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병립형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군소정당들이 의석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졌죠.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근데 준연동형인데 그나마 또 의석의 비율이 지역구가 253석,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에 불과하니까 준연동형 선거제도이면서도 지역구 의석이 지배하는 굉장히 기형적인, 거의 단순 다수제 선거제도나 마찬가지인 그런 선거제도가 만들어졌죠. 그 이름은 연동형, 준연동형인데 실질적으로는 거대 두 정당이 지배하는 단순 다수제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양당제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정당 체제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러니까 정당의 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선거제도이고, 그 다음이 이슈의 수가 이제 정당의 수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슈는 사회 경제적인 차원의 이슈예요. 경제적인 차원. 대부분 좌파냐 우파냐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 경제적인 차원에 대한 입장 차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좌파는 맨 극단이라고 하면 완전히 계획 경제, 시장 경제가 아니라 계획 경제. 국가가 시장에서 초래되는 그런 불평등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비윤리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하되 전면적으로 개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극우는 완전 자유 경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제 활동에 국가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완전 자유 방임 경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이처럼 극단적인 그런 극자 극우 정당은 없고 대개 이제 어느 정도 우파 정당도 어느 정도의 국가 개입을 용인을 하고 또 좌파 정당도 시장의 자율성을 용인을 하죠. 왜냐하면 과거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와의 경쟁에서 소련이나 뭐 중공이 이미 공산주의 그러니까 분배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에 비해서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되는 게 이미 역사의 실험으로 입증이 됐죠. 그래서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제 다 자본주의화가 되고 있고 이제 시장 경제가 점점 확대되고 있죠. 이제 북한은 뭐 공산주의라고 하지만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 공산주의라기보다는 그냥 왕조에 가까운 거죠. 독재 왕조, 전체주의 국가죠. 그리고 북한도 뭐 완전한 배급제는 아니고 시장 경제가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도입이 돼 있죠. 근데 어쨌든 국가의 시장 개입을 옹호하면 할수록 좌파 그리고 국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면 할수록 우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출 문제. 그러니까 이번에 뭐 코로나 사태만 터져도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이제 국가가 뭐 재난 기본소득을 나눠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파 정당인 민통당 같은 경우에는 뭐 파퓰리즘이다 어쩐다 뭐 이런 식으로 왜 시장에 맡겨줘야지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은 시장에게 맡겨두면은 그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그 실직자들은 다 이제 굶어 죽게 생겼죠. 근데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라는 게 효율적이긴 해도 그런 굉장히 정글의 그런 논리처럼 뭐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 죽게 되는 거죠. 오직 강자만 살아남는 그런 약육 강식의 어, 경제 체제가 이제 시장 경제죠. 그리고 또 형평성 차원, 평등의 차원에서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경제적인 그런 여건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또 똑같은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또 똑같은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그렇다면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얻은 결과물은 공평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마다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부모의 어떤 그런 교육 환경이 좋고 굉장히 차별적인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선천적인 차이들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은 출발할 때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굉장히 앞에서 걸어만 가도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고 누구는 뒤에서 아무리 뛰어도 원하는 걸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과연 형평성 차원, 그러니까 규범적인 차원에서도 올바르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어떤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존엄성을 지키지 못할 만큼 가혹한 그런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우파는 어, 국가가 개입하면은 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논리로 결국에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얘기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극자의 이 배분 경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열심히 할 노력할 동기를 빼앗아가죠. 열심히 노력을 하나, 노력을 하지 않으나 똑같이 배분을 해버리면 그거는 노력한 사람만 손해죠. 그러니까 이런 극자의 국가가 전면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뭐 이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차이들이 있는데, 자, 복지국가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어떤 인간의 기본성의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들, 의식주의 문제들, 또 교육의 문제들, 그리고 의료의 문제들, 그러니까 주거,
의료, 그 다음에 교육. 이거는 인간의 기본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여기 이제 노동복지도 포함이 되겠죠. 노동복지. 나머지 부분은 이제 경쟁의 원리에 맡겨두는 것이죠. 그래서 좌우의 이런 스펙트럼에 좌우의 디멘션에 이렇게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정당들을 이렇게 배열할 수가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좌우 디멘션의 정당들이 경쟁을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중앙정부가 개입해서 재정을 지출하거나 임금을 평균화, 최저임금 정책, 그 다음에 고용, 실업 보조,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청년층이 일자리가 없을 경우에 일자리를 국가가 늘려주고 뭐 그런 복지 정책들, 그냥 그런 것들이 국가 개입에 관련된 정책들이죠. 그래서 국가마다 이런 정당들이 좌우의 디멘션에서 경쟁을 하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좌우의 디멘션, 즉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이런 스펙트럼, 정치적인 경쟁 스펙트럼이 가장 현저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국가에서.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좌파 정당과 우파 정당, 사실 뭐 좌파 정당, 우파 정당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그래요. 왜냐면 사실은 한국 정당들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거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좌파 정당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중도에서 약간 온건 진보 이 정도에 가까워요. 정의당도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뭐 서구의 국가에서 어떤 노동당이나 사회주의 정당보다도 사실은 더 우측에 있는 정당들이에요. 이 정당들은. 그리고 자유한국당 또는 뭐 지금 미통당은 거의 뭐 극우 정당에 가깝죠.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 정작 한국 정당들은 이 경제 정책 가지고 경쟁하지 않고 정책 외의 문제들, 상대를 비방하고 뭐 어떤 상대의 능력을 흠집 잡고 또 자신의 능력을 가공 생산해서 광고하고 그런 경쟁, 그걸 유인 가치라고 불러요. 유권자들 유인해내기 위한 가치, 유권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가치. 그게 이제 후보의 능력, 그 다음에 뭐 경제 활성화 능력, 안보 능력, 뭐 여러 가지 이미지, 뭐 혈연, 학연, 뭐 그런 것들이죠. 이런 걸로 이제 경쟁을 하죠. 정책 대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독일의 경우에 기독교 민주당, 기민당이 있다고 얘기했죠. 크리스찬 데모크렛. 이제 그런 기민당이 있는 경우는 이 캐톨릭의 전통이 강한 국가들.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 유럽에 가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유럽은 굉장히 이 기독교 천주교의 전통이 굉장히 강하죠. 뭐 여기저기에 이런 성당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국가에서는 봉건주의에서 이제 과거에 국가가 근대 국가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 봉건 국가에서는 교회가 상당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리고 일반인들의 어떤 복지를 교회에서 많이 제공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근대 국가가 등장하면서 이제 국가와 교회와의 갈등이 일어났죠. 종교 대 비종교의 갈등. 그래서 이런 캐톨릭의 전통이 강한 국가에서는 기민당, 기독교 민주당이 중도 아니면 약간 보수 이런 정당으로 대두되게 되고 그 다음에 민주당, 자유당, 리버럴 파리, 민주당이 아니라 자유당, 리버럴 파리가 이제 자유시장 경쟁에 리버럴 자유시장 경쟁의 이념을 강조하는 그 보수 정당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국가 개입을 반대하는 정당.
기민당은 어느 정도 국가 개입을 사회주의 정당처럼 강하게 지지하지는 않지만 이 자유당보다는 국가 개입을 지지하는 편이죠. 그리고 또 이제 문화 인종적인 디멘션도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종적인 그런 정당들이 있기도 하고 또 인종은 아니더라도 그런 문화적인 정당 아까 얘기한 그 벨기에의 경우 또는 언어로 이렇게 두 지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얘기했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어, 그러니까 프렌치를 쓰는 민족하고 그 다음에 더치를 쓰는 민족 그렇게 갈라져 있죠. 그리고 스위스도 마찬가지죠. 뭐 프렌치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인종적인 다원 사회에서는 인종적인 그런 정당 또 문화적인 정당 또는 뭐 언어적인 정당 이런 식으로 정당이 형성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농 차원의 정당들 도시와 농촌의 갈등이 형성된 국가들 이제 이런 국가들은 되게 스칸디나비안 컨트리 뭐 핀란드, 스웨덴, 뭐 노르웨이 이런 국가들이 이제 과거에 도농의 갈등이 있었어요. 한국도 도농의 갈등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투표 행태에 있어서 차이점을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권위주의 때는 여촌야도라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여촌야도. 그러니까 민주공화당 같은 박정희의 정당 같이 보수적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 그러니까 여당은 시골 사람들, 그 다음에 야당은 도시 사람들.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어, 교육을 통해서 어떤 그런 권위주의 그런 정부의 그런 문제점들을 더 알게 된 거죠. 학생들도 이제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그래서 도시는 야당 그 당시에 신민당이죠. 그 다음에 시골은 민주공화당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런 차이 투표 행태의 차이가 나타났었죠. 근데 이걸 이제 도농 간의 갈등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한국은 오히려 도농 차원의 디멘션보다는 지역주의가 이제 현저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지역주의는 조금 이런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사회 균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차원 같은 경우에는 계급 균열로 형성된 디멘션이죠. 사회 균열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균열이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균열이 계급 균열. 두 번째는 종교 균열. 세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살펴본 도농 균열. 네 번째는 주변부와 중심부의 균열. 중심 대 주변 균열. 이렇게 이런 네 가지의 소셜 클리비지 사회 균열이 형성돼서 이 균열을 축을 따라서 정당들이 이제 형성됐어요. 유럽의 서구 유럽 국가들은. 근데 지역주의를 일부 정치학자들은 사회 균열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지역주의를 서구에서 발견되는 균열 수준의 그런 지역 간의 갈등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주의는 그러니까 호남민과 영남민 간의 어떤 이념 차이는 있어요. 호남 사람들이 영남 사람보다 더 진보적이고 그리고 평균적으로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 평균보다 호남 사람들은 더 진보적이고 영남 사람들은 더 보수적인데 근데 그 두 지역 간의 그 갈등
서로 어떤 미워하고 균열 수준에 이르는 그런 갈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뭐 주변에 뭐 영남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나는 이제 호남 출신이지만 뭐 영남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그렇지도 않고 대학 다닐 때도 하숙을 했었는데 영남 친구들하고 친하게 잘 지냈어요. 아무런 그 하숙집의 아주머니도 영남 분이었고 저 나를 제일 예뻐하셔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계란을 도시락에 하나씩 넣어줬는데 나한테는 계란을 두 개씩 넣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내 친구도 이제 이뻐하셔서 그래서 그분이 사천 분이신데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과연 영남하고 호남 사이에 그런 서로 균열 수준에 이를 정도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념의 하나의 반영물이죠. 호남 사람들은 일단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죠.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의 이념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사람들이 이념이 먼저 형성되고 정당을 선택하기보다는 첫 번째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 지도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도자가 속한 정당이 있어요. 그리고 정당이 표방하는 이념과 정책을 따라가요.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책을 먼저 보고 나는 예를 들어서 가난하고 서민이니까 서민을 위한 그런 정책을 피는 정당을 찍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정당이 이념적으로 진보니까 나도 진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뭐 정책을 먼저 중요시하는 사람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은 어떤 이성적인 동물이기도 하지만 정서적인, 감정적인 동물이니까 자기가 존경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근데 존경하는 지도자에 속한 정당을 지지하게 되고 그 정당의 이념과 정책을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존경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 이렇게 진보적인 이념을 형성하게 된 거고 또 영남 사람들은 이제 경남 같은 경우, 그리고 영남 전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강했죠. 박정희, 그 다음에 경남은 김영삼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영남 사람들도 점점점 보수적으로 됐던 거죠. 과거에 부마 사태도 일어났듯이 뭐 부산 마산 지역은 사실은 호남보다도 더 진보적인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더 보수적으로 됐는데 아직까지 뭐 부산은 경북 대구에 비해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이제 진보적인데 호남보다는 더 보수적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지역별로 이념 성향이 갈라진 이유는 지도자에 따라서 그 자신들이 좋아하는 지도자가 어떤 이념적인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갈라진 거지. 영남 사람과 호남 사람이 서로 뭐 싫어하고 증오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지역주의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이제 지역적인 혜택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영남 정권이 권력을 갖게 되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남 사람들, 대통령 측근으로 다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호남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이제 전라도 사람들이 더 등용이 되고, 그리고 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뭐 18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원래는 이제 경상도 쪽은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비옥한 지역은 아니었는데 그 18년 동안에 뭐 경부선이 먼저 깔리고 경부선은 뭐 4차선이 깔리고 호남은 호남고속도로는 2차선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 도시들 지금 뭐 경남 지역에 있는 뭐 울산, 마산, 뭐 지대, 진주 뭐 여러 가지 그런 도시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호남 지역은 이제 낙후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어떤 지도자가 권력을 잡는가에 따라서 우리 지역이 발전 정도가 달라지는구나. 그러면 이제 지역이 발전 정도가 달라지면 땅값도 달라지고 그리고 일자리도 달라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각 지역민들은 자신의 지역 출신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혜택 또는
또 지역적인 정체성도 있겠죠. 혈연, 학연, 지연과 같이 어떤 정서적인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되어서 나타난 것이지, 균열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게 내 입장이에요. 균열이라는 입장이 있고, 거기에 상대해서 내 입장은 이념과 지역적인 혜택에 대한 기대가 중첩돼서 나타난 거예요. 지역적 혜택. 그 영남 사람은 영남 지도자에게 지역적인 혜택을 기대하고, 호남 사람은 호남 지도자에게 지역적인 혜택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침 영남 사람은 보수적이고, 또 보수 정당이 영남을 대표하고, 또 호남 사람은 진보적인데 호남을 대표하는 정당은 또 진보적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중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지역주의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정권 지지 차원에서도 이런 이슈가, 현저한 이슈가 형성되는데,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정권을 지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과거에 권위주의 시대에는 이런 정권 지지 차원에서 디멘션이 형성됐던 거죠. 권위주의 정당을 지지하는 정당, 지지하는 유권자들과 지지하지 않는 민주주의 세력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권위주의 정권의 어떤 경제발전론, 또 반공 이데올로기, 그쪽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과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죠. 그 다음에 대외정책 차원, 프랑스의 나토 회원 가입 문제, 대만의 중국과의 외교 문제. 대만에서는 굉장히 현저한 이슈가 중국하고의 어떤 통일 문제. 그러니까 중국은 원차이나 팔러시라는 걸 쓴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공산 혁명을 피해서 원래 중국 정부가 장개석이 대만으로 피신을 간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국은 하나다. 그러니까 중국 대륙의 공산당을 인정할 수 없고 우리가 적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언젠가는 이 적통인 그 국민당이 중국을 지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입장보다는 대만 이제 두 개 그냥 중국을 인정을 하자. 그러니까 중국과의 어떤 통일, 그거는 현실성도 없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대만은 대만이다. 중국으로부터 분리, 이제 그걸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 공산당은 이제 그런 진보당의 입장을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장개석이 원찬이나 팔러시를 주장했듯이, 또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중국은 하나다. 그 대신 공산당으로 통일되어야 된다. 흡수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만에서는 그 문제, 원차이나냐 아니면은 대만의 독립, 어, 그런 문제가 제일 예민한 문제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경제적인 차원보다 더 예민한 문제는 남북 관계, 대북 관계. 그러니까 북한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북한에 강경한 정책을 필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인도적인 지원, 아니면 또 전략적인 그런 공존 관계를 지지하는지에 따라서 진보와 보수가 갈리는 것이죠. 일본은 미일 안전보약 조약 문제가 이제 현저한 이슈죠. 일본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2차 대전에서 패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호전성, 일본의 호전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일본 헌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법적인 헌법적 조항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일본의 군대는 또 자위군이라고 얘기하죠. Self Defense Army. 외국의 어떤 전쟁에는 개입할 수 없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아베 정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헌법 개정 문제, 더 이상 우리도 이렇게 수동적인 입장으로만 머무를 수 없다. 우리도 군사적으로도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헌법 개정을 들고 일어나면서 일본의 보수 세력들, 그러니까 대개 이제 보수 세력들은 군국주의 아니면 뭐
국가주의 아니면은 외국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하는 어, 그런 이민 반대 정책, 인종 차별주의 이런 이슈들, 그러니까 우파, 극우파의 입장들을 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민족주의, 뭐 아니면은 국가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아베가 이제 그런 전략을 쓰는 거죠. 이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하고도 어떤 그런 대척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그리고 또 호전적이고 더 적극적인 그런 대외적인 그런 과정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런 경제적인 차원 못지않게 그 차원 미국하고 일본하고 맺은 시큐리티 트리티 이거를 이제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취하하고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어떤 군사 대국으로서 입지를 구축할 것인지 또 전쟁 직후에 일본 헌법을 폐지하고 일본이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군사 문제에서도 그런 적극적인 그리고 확장적인 정책을 필 것인지 이제 그게 바로 일본을 지배하는 중요한 디멘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